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봄에는 비염, 겨울에는 감기처럼 이렇게 계절마다 유행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여름철, 특히 7월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또 장마철이 겹치면서 요즘 식중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식중독 사례를 보면 우리가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이제 그냥 먹었다가 식중독균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식기를 제대로 씻지 않고 이 음식 저 음식 마구 섞어서 쓰다가 음식끼리 교차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식중독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알찬 건강 정보를 전하는 시간 여의보감, 오늘도 1시간 동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류상현 원장님, 배수홍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이 7월에 잘 걸리는 병으로 식중독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식중독이랑 장염이랑 너무 증상이 비슷해서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유 원장님,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 이름에 네. 명칭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장염, 장에 염증이 생겼다. 네.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겨서 나타나는 그런 질병, 질환들을 이제 장염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럼 식중독은 먹었는데 중독, 독에 적중되었다. 뭐냐면 뭔가를 먹었는데 그게 몸에 해가 돼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을 다 식중독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네. 만약에 농약을 드시고 네. 중독이 돼서 오신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분은 식중독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맞을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데? 맞습니다. 맞아요? 먹어서 아. 독에 중독이 됐어요. 식중독이 맞아요. 아. 근데 식중독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이러스나 네. 뭐 균들, 뭐 살모넬라 균, 뭐 장염, 비브리오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를 먹었는데 그런 게 원인이 돼서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네. 장염이라고 구분을 하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식중독이든 장염이든 사실 이제 방치하면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로 사실 이제 가볍게 볼 만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증상을 좀 완화시키거나 빨리 나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걸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배 원장님 좀 알려주실까요? 네, 식중독에 걸리면 아픈 이유는 몸 안의 독소와 열독 때문인데 이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어성초, 금은화, 연교, 대왕 등 청열해독 약재를 응용해서 한약을 쓰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음식과 위생 관리를 잘해서 예방하는 네.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아프다고 하던데 일단은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식 드실 때 항상 위생 신경 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김밥이나 네. 뭐 이런 것을 상온에 잠깐만 둬도 식중독에 금방 걸릴 수 상해요. 있으니까 네, 네, 맞아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 지수를 높여줄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 정말 딱 맞는 그런 질환이지 않을까 싶은데 온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햇볕이 강하게 비쳐서 일사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 증상이 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온열 질환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류 원장님, 이 온열 질환이 더 정확히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온열 질환은 말 그대로 이제 급격한 열 때문에 생기는 급성 질환들을 통틀어서 온열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우리 예전 생각해 보면은 요새는 사라지긴 했는데 조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침 조회. 했었죠. 네네. 어렸을 때 그 했었죠. 세대신가요? 네. 네. 그래서 아침 조회가 있을 때 한여름에 엄청 더울 때
서 있다가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러면 다 전교생 다시 들어가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일단 쓰러지는 친구들을 보면 그 우리 이제 일사병이라고 불렀었잖아요. 네. 또 보면은 그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친구들은 하다 보면 좀 자주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 네. 똑같은 열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잘 쓰러지고 어떤 친구들은 잘 버티고 음. 온 열에 대한 반응이 몸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온열 질환이라 함은 열 때문에 생긴 급성 질환들 이야기를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그 온열 질환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잘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뭐 다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자, 그렇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더위가 이제 찾아오면 그 피부를 괴롭히는 증상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땀띠인데 특히나 아이들은 이제 살이 접히는 부분 이런 데 땀띠가 나서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자, 땀띠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땀띠는 뭐 사실 설명을 안 들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땀띠. 근데 땀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땀띠, 열발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네. 열발진. 그렇죠. 그럼 네. 땀띠가 왜 생기느냐? 보통은 이제 질문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네. 땀띠가 왜 생기느냐보다 왜 피부에 뭔가 올라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피부에 뭔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피부로 뭔가 빠져야 될 게 있는데 못 빠져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에 빠질 게 너무 많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피부에 반응이 올라올 수 있겠죠. 네네. 네. 우리 몸에서 찌꺼기를 배출하고 혹은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기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소변, 대변, 네. 그리고 땀, 그리고 토하는 거. 한의학에서는 이걸 한, 토, 하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 네.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같은 것들을 더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온열 질환에서 이제 땀띠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열이 빠지려고 한다면은 바깥으로 빠질 때 대부분 다 땀으로 빠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땀으로 빠질 때 뭔가 피부가 막혀 있거나 혹은 빠질 게 너무 많았을 때 올라오는 것들 우리가 열발진, 즉 땀띠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럼 이거 시원하게 해주면 좀 낫나요, 원장님? 그렇죠. 뭐 당연하겠지만 열 때문에 생긴 거니까 시원하게 해주면 나을 수 있고요. 또 뭔가 잘 못 빠지는 거니까 잘 나올 수 있게 땀구멍을 좀 열어줘도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래서 땀띠에 대해서 가장 현명한 대처는 시원한 데로 옮겨주고 그리고 안에 쌓여 있는 아무래도 땀띠가 땀이 같이 나다 보니까 네. 습한 환경에서는 또 굶을 수도 있고 더 가려울 수도 있겠죠. 네네. 좀 땀 좀 닦아주고 시원한 데 있으면 더 좋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너무 창피하지만 원래 저는 땀이 흘러서 이게 피부가 좀 습해져서 나는 게 땀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습해서 나는 거다. 네. 근데 땀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 방금 진혁 아나운서께서 좀 차갑게 해주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쵸.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도 좀 몸을 차갑게 열을 내리는 그런 약재를 쓰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땀띠를 치료한다면 사실 치료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면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땀띠가 심한 사람들 중에서도 열이 너무 많아서 땀띠가 심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피부가 너무 막혀서 땀띠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열이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통 열을 끄는 데 쓰는 한약재들이 석고나 시호, 황련 이런 것들을 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석고나 시호나 황련 같은 약재를 써서 열을 좀 줄여주면 땀띠가 당연히 더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갈 게 너무 많은 분들, 찌꺼기가 너무 많고 독소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찌꺼기나 독소를 줄여주는 방귀나 감수 같은 약재를 써도 되겠고요. 혹은 피부가 막혀 있어서 땀띠가 계속 심하게 나는 분들은 피부를 뚫어주는 약재를 써야 돼요. 우리 보통 피부를 뚫어주는 약재라 하면 뭐 인진호나 아니면 마황, 게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원인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치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열기를 식혀주거나 막힌 피부를 뚫어주는 그런 처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더울 때는 땀이 나기 마련인데 이 땀도 너무 많이 흘리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건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질환은 열경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인은 땀을 많이 흘려서 전해질 불균형을 이룰 때 나타나고 증상으로는 근육 경련과 저림, 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원인이 열이기 때문에 대처는 몸을 시원하게 하고 수분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해줘야 되고요. 네. 만약 열경련이 나타난다면 석고나 시오, 작약 등 열을 끄고 근육을 풀어주는 약재를 처방하면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 제가 정확히 이걸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네.
군대에 있을 때 그 여름철에 밖에서 훈련을 하는데 온몸이 저리고 막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땀을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좀 누워서 쉬면서 그 이온 음료를 많이 마셨더니 좀 상태가 많이 호전됐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열 경련이었던 거군요.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열 경련 안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좀 들어가는 걸까요, 류 원장님? 아, 그거는 아니고요. 네. 열 경련은 열 때문에 수분 부족이 되니까 열이 오르고 해서 네. 근육이 이제 좀 떨리는 거죠. 한마디로 경직되고 아, 떨리고 하는 네네. 것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사병이나 이런 것들은 열 네. 탈진이라고 불러요. 열 아. 경련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죠. 더 강한 거예요. 수분이 일사병은 보통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혹은 일을 하시는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땀이 너무 많이 빠져서 몸에 있는 이제 그 근육의 수분도 많이 빠질 거고 네. 전해질 불균형도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예 탈진이 돼서 뭐 기절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토하거나 네. 예, 그리고 고열이 오른다거나 땀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는 게 일단은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사병하고 열사병이 저는 항상 좀 헷갈리던데 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순서대로 딱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들어본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일사병이랑 열사병이랑 말은 비슷하긴 한데 열사병은 사실 응급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열사병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대처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제일 먼저 그 119를 부르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고요. 네네. 일단 둘의 차이를 좀 보면 일사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이 너무 심한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탈진해버린 게 일사병이죠. 근데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열이 되게 많이 오르는데 땀이 안 나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계속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네, 견디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말 열사병이 심하면은 열이 계속 올라가지고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졸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네. 그 열이 많이 오르는데 조절이 안 된다. 즉 열사병은 특징이 열을 조절하는 중추가 망가진 거예요. 네. 어떤 이유로든 네네. 갑자기 올 수도 있고요. 보통 너무 더운 환경에서 탈진이 됐는데 그걸 참고 계속 있다 보면 중추가 망가지면서 나던 땀이 안 나고 혹은 처음부터 안 나든가 해서 열이 계속 오르니까 쓰러져 버리는 거죠. 열이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은 대부분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네. 열이 오르면 단백질 변성이 시작돼서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피해가 오거든요. 그 단백질 네. 변성이라는 게 혹시 그 계란 익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익는 정확합니다. 그런 거?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온도가 오를 대로 오르다 보면은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런 변성이 만약에 이런 데서 나타나면 사실 돌이킬 수 있어요. 재생을 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여기 네. 머리에서 난다면 문제가 되겠죠. 열은 위로 잘 올라가기 때문에 열사병 같은 경우에 정말 응급인 이유가 열이 계속 쌓이는데 그 열이 머리를 계속 쳐요. 우리 몸의 온도가 체온이 몇 도 정도 되면은 그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한 40도? 40도? 저는 한 43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맞나요? 맞습니다. 역시 반의사예요. 네. 반한의사라고 불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열사병에서도 신부 체온이 43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변성이 시작돼요. 그때 네. 뇌손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일사병 같은 경우에는 탈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냥 시원한 데로 옮겨서 좀 닦아주고 수분 보충해주고 이온 음료 좀 더 좋고 네. 그러면은 회복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물론 일사병도 너무 심하게 기절해 있으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열사병이 생기면은 바로 특징이 드러나는 게 얼굴이 엄청나게 붉어집니다. 열이 계속 오르니까 그 땀이 안 나요. 그리고 바로 졸도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빨리 시원한 데로 옮겨서 주변에 있는 어떤 차가운 것이라도 다 가지고 와서 네. 옷을 벗겨놓고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데 열 많이 쌓이는 부분에 네. 다 대줘야 돼요. 체온을 떨어뜨려줘야 그렇죠. 돼요. 얼음팩이든 뭐든. 그다음에 전화한 상태에서 상태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급차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응급질환이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그냥 더위 먹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질환이 아니라 응급질환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렇게 더위로 인해서 누가 이제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주로 노인분들이더라고요. 이런 온열 질환에 특히나 취약한 고위험군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취약한 연령대는 당연히 65세 이상의 고령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그 치료할 때도 자주 말씀하시는 게 네. 아, 나 옛날엔 이 정도는 끄떡 없었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네. 특히나 이제 노화가 오면은 땀샘도 많이 막히고요. 조절이 잘 안 돼요. 네. 열이 있으면은 발산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 하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한여름에 뭐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 기사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차에 있다가 열사병으로 아, 이제 잘못되는 네. 뉴스도 많이 네네네. 보시죠.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들보다 체구는 작은데 열은 훨씬 많아요. 아, 그래요. 아이들이 자라려면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우리가 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한의학에서는 아이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그 열을 목양기라고 부르거든요.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런 열이 있어야 돼서 그 양기가 있어야지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성장에 대한 동력이 되는 열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양기가 많아서 아이들이 왜 날뛰잖아요. 막 가만히 네. 못 있고 그것도 그 양기를 어떻게든 발산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열은 많은데 체구가 작기 때문에 체표면이 작으니까 열 발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온열 질환에 아이들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위험군에 해당을 한다면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 또 네. 이제 그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열이 많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 중에 열에 관련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열에 관련된 만성 질환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도 이제 신장 쪽에 열이 쏠려서 그렇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화병이나 우울증, 불면증을 가진 분들도요. 열에 취약해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리고 잘 드시는데 마르신 분들 다 열증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열에 대한 증상들이 좀 강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 고위험군이 어떤 분들에 해당을 하는지 좀 들어봤고요. 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수분도 좀 많이 섭취를 해주고 또 이 몸 안에 있는 열을 빼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일단 더위를 피해야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분이나 적당한 과일 그리고 스포츠 음료를 섭취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열이 많거나 땀이 잘 안 나는 체질이라면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원장님 저 잠깐 이제 예전에 아까 전에 저의 군대 시절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군의관이 저한테 라면 국물 좀 먹고 누워 있으라고 했었거든요. 혹시 이런 라면 국물 네. 같은 게 먹는 게 뭐 무슨 이온 음료 마시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아무래도 라면 국물에는 네. 나트륨이 많기 때문에 네네. 몸에 뭐 전해질 불균형이나 이런 걸 좀 빠른 시간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군대에서는 진짜 상식처럼 좀 이렇게 더위 먹고 쓰러지면 라면 국물 먹여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정말요? 네네. 약간 이열치열 느낌 아닌가요? 약간 라면 국물 시켜서 먹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해질 균형을 위해서 그런 처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그렇지만 그 좀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인데 또 그 겨울에는 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몸에 열이 많은 건지 혹은 뭐 열에 민감한 건지 좀 헷갈리는데 내가 열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류 원장님 어떤가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열이 많은 분들은요. 열이 많은 줄 아세요. 왜요? 왜냐하면 표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얼굴이 난 잘 붉어진다. 그리고 또 찬물이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무조건 물을 또 찬물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또 뭐 얼주가라고 해서 네네. 아이스 네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도 있죠. 한겨울에도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고 드시죠. 또 잘 드시는 분들 열이 없을 수가 없죠.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는데 열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몸이 냉한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몸이 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열이 있는데도 냉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열이 많은 사람인데 네. 겨울에는 유독 본인이 그냥 춥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인 건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들을 또 한의학에서 표현하는 그 네.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내가 정말 열이 많은지 적은지를 구분할 때 내가 당연히 열이 많아라고 느끼는 분들은 열이 많은 게 맞고요. 근데 나는 몸이 냉한 것 같아 하는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열이 많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서 그 춥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이제 손발 추운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네. 손발이 차갑다, 뭐 피부까지 해도 되겠네요. 손발 혹은 피부가 다 차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경로로 그걸 느끼게 되냐면
열이 정말 없는 분들도 춥다고 느낄 수 있겠죠. 네. 네. 에너지가 없는 분들. 그렇죠. 근데 열이 한쪽에만 쏠려 있고 겉으로 아. 열이 잘 안 가면 춥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네. 정말로 열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열이 안 가는 거예요. 치료 방법도 다르겠죠. 아, 그래서 네네. 한의학에서는 열이 여기저기 퍼지지 않고 한쪽에만 열이 딱 머물러 있는 거를 열결이라고 불러요. 열결. 열이 맺혀 있다라고 해서 열결이라고 부르는데 열결이 있으면은 몸 안쪽 쉽게 해서 가운데만 열이 꽉 차 있고요. 원래 열이 골고루 100씩 다 퍼져야 되는데 네. 여기 혼자 한 500, 600 있고 나머지 한 3, 40씩만 가 있으면은 당연히 춥겠죠. 그럼 그런 분들은 실제로는 열이 많은 게 아닌데 네. 열이 적은 게 아닌데 음. 자기는 추우니까 난 냉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손발이 차갑고 그런 건가 그렇죠. 봐요. 그래서 손발이 찰 때도 항상 그걸 보죠. 이분이 진짜로 열이 없는 건지 그리고 열이 많은데 못 가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우리가 지금 좀 착각하는 말씀- 경우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열결이 어떻게 보면 수족냉증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름에는 손발이 차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 이 수족냉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답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요. 네. 수족냉증 같은 경우에도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에너지가 없어서 찬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손발만 찬 게 아니라 다 추워요. 다 춥고 절대 그 찬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따뜻한 거 드시고요. 네. 그렇겠죠. 그리고 순환이 정말 안 되는 분들은요. 열이 안쪽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오히려 더 많이 이쪽 열이 쌓여 있고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될 수 있겠죠. 네. 두 개의 치료 자체가 좀 달라요. 접근 방법이. 음. 그 열 자체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는 분들은 보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손발이 찬 분들은 그 순환이 안 되는 부분 중에 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약재를 쓴다든가 네. 막고 있는 보통 약재들을 막는 걸 뚫어주는 약재들을 많이 쓰는데 보통 그럴 때 우리는 순환을 봤을 때 최근에는 감수제나 방기제 이런 것들을 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빼내는 역할을 해서 길을 막고 있는 걸 터주는 거죠. 열결이 심한 분들 중에 수족냉증이 있는데 찌꺼기를 빼주고 잘 돌 수 있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 안 돌기 시작하면 그때는 열 자체를 흩어주는 약을 쓰기도 합니다. 단계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다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수족냉증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진단에 음. 따라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말씀드리고 치료가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몸에 열이 없는 경우나 혹은 열이 어느 곳에 뭉쳐서 퍼지지 않는 그 열결이 있는 경우, 자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치료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족냉증을 얘기할 때 보면 손이 이제 말랐는데 차가운 분이 있고 또 손이 손발이 차가운데 항상 좀 축축한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족냉증이 나오면은 수족 다한증 같은 이런 다한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한증은 왜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다한증이 잘 생기는 체질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거의 세트거든요. 네. 냉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한증을 가진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요. 네, 일단 우리가 다한증을 이야기를 할 때 뭐 수족 다한증도 마찬가지지만 몸 전체에서 땀이 날 때 기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물이 많아요. 오. 나갈 물이 많으면 배출해야 되니까 땀이 많겠죠. 네. 두 번째로는 열이 많아요. 열이 많아서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 땀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땀구멍이 너무 잘 열려 있어요.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체질들을 가진 분들은 다한증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수족 다한증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땀이 이렇게 흐르는 사람 중에 수족으로만 좀 몰리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인가라고 하면은 그냥 쉽게 땀구멍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몸 자체에선 땀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든 열을 발산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든 발산해서 땀을 그 열을 없애기 위해서 내보내는 땀의 위치가 손발인 것뿐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서 겨드랑이에서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네. 인중에서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데 네. 손발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다한증이라고 하면 어떤 네. 분들은 뭐 매운 거 먹었을 때 땀을 정말 비우듯이 쏟는 분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다한증인가요? 그거는 그런 분들은요. 땀구멍이 적당히 열려 있는 분들이에요. 어. 매운 걸 먹어서 열이 들어가니까 그 네. 열을 바로 빼버리는 거죠. 아, 어찌 보면 건강한 분들. 만약에 그렇게 열이 많은데 매운 걸 먹었는데 땀이 안 나면 그 열이 쌓이겠죠. 아 네네. 네. 그럼 그 안에서 좋은데? 병이 생길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다한증 같은 경우에 그 가끔 이제 병원에서 그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한성 같은 것들을 제거를 해서 수술을 통해서 땀을 없애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잘 상의를 하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땀이 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내보내는 건데 손발에 땀이 많이 나서 여기를 이제 땀이 안 나게 만들어 버리면 네. 딴 데로 납니다. 보통 인중으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인중으로 많이 나니까 그게 또 불편하니까 그렇겠네요. 뭐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없애야 되면 수술밖에 없거든요. 네. 수술하고 나면은 딴 데서 막 나요. 그걸 한 서너 번 하다 보면은 몸에 땀이 안 나기 시작해요. 그럼 안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안 아. 좋겠죠. 그럼 몸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중히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네. 최근은 아니고 예전부터 많이 오시던 분들 중에 아까 체질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수족다한증이 많이 생긴 체질 중에서 좀 특정 체질들이 있기는 해요. 네. 되게 말랐는데 밥은 잘 먹고 음. 몸이 약간 까무잡잡한 분들 중에서 음. 운동을 안 해도 11자 복근이 명확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좀 마른 분들 아닌가요? 많이 보면? 말랐죠. 어. 근데 되게 잘 드세요. 열도 엄청 많고 네. 열이 많은데 몸은 되게 마르고 음. 복근이 항상 서 있고 근데 음. 그런 분들 손을 부럽다. 딱 잡아보면은 네. 축축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그런 체질인 경우에 만약에 축축한 게 있다 이러면 이분들이 열결이 엄청 심해서 음. 그 속에 있는 열이 근육을 말려서 진액이 말라버리니까 이쪽은 육포처럼 네네. 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런 그 어. 겉으로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진단들이. 네. 네, 다한증이 잘 나타나는 체질도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방금 이렇게 원인에 대해서 다한증이 잘 나타나는 원인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3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치료법도 그럼 3가지로 나뉘는 걸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물이 많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서 땀이 많이 난다 하면은 물이 많은 걸 쳐주는 약들을 써요. 보통 방귀나 감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열이 많은 경우에 열을 꺼주는 약재들 시오, 황련, 석고 항상 얘기하는 근데 거의 단골 약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땅구멍이 막혀 있는 분들 그럼 우린 주리가 막혀 있다라고 부르는데 그 땅구멍이 막혀 있는 걸 뚫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인지노라든가 마흔개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자, 네. 이 수족 다한증의 원인과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여름에 주의해야 할 온열 질환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7분을 막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몸의 기둥, 바로 척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척추가 만약에 휘어 있다거나 그러면 우리 몸의 균형도 많이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 이제 우리 소화불량이라든지 어떤 전신적인 증상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이 척추 측만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서 있는 사람을 앞에서 쳐다보았을 때 척추는 일자로 똑바로 서 있어서 머리가 몸의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 척추가 일자가 아니라 옆으로 휘어 있다면 비정상이며 이러한 상태를 척추 측만증 또는 간단히 측만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척추가 옆으로 좀 휜 것을 측만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척추 측만증에도 유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보시는 표와 같이 측만증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크게 구조적 측만증과 기능적 측만증으로 나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유형은 전체 측만증 환자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특발성 측만증입니다. 특발성이라는 뜻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으로 네. 가설로는 유전적인 요인, 네. 그리고 잘못된 태아 자세, 평형 감각의 이상, 성장 호르몬의 이상, 멜라토닌 호르몬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척추 측만증이 이 자세가 바르지 않을 때 나타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 또한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외에 또 다른 원인도 있는 건가요? 네. 어떤 거죠?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자세가 이상해서 그러니까 측만증이 오면은 보통 청소년기에 측만증이 많이 오게 되는데 네. 뭐 부모님이랑 같이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을 좀 꾸짖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가 자세가 이상해서 그래.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측만증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세가 안 좋다고 측만증이 무조건 온다. 이건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사실은 자세가 안 좋아서 생기는 척추 측만증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자세가 안 좋으면 너 그러다 척추 측만증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척추 관련해서는 척추가 안 좋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너무나 많을 텐데 이 척추 측만증이 있을 때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발성 측만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요. 네. 특발성 측만증은 이제 10대 사춘기 전에 여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는 남학생들한테는 좀 적게 나타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특발성 측만증이 발견되는 계기는 주로 체형의 이상을 보고 이제 알게 됩니다. 뭐 목욕을 하다가 한쪽 어깨나 등 또는 허리가 다른 쪽보다 더 튀어나온 것을 보고 엄마가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학교 검진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네. 또 거울을 보다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 양쪽 어깨 높이가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가슴의 크기가 다른 것을 보고 측만증이라고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특발성 측만증은 가장 특징적인 게 별다른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 네. 간혹 특발성 측만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요통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는 척추가 휜 것과 관계없이 네. 일반적인 요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만약 측만증 환자에서 척추가 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다면 특발성 측만증이 아닌 다른 질병에 의한 측만증을 의심해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만약에 그 허리가 그냥 아파서 진단받으러 왔다가 자신이 척추 측만증인 걸 알게 되는 경우도 꽤 있겠네요. 아, 맞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통증이 있다라는 건 또 아닌 거. 아닌 거죠. 이 부분도 네.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저는 말씀 중에 아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 이유도 네. 밝혀지지 않아서 네, 그냥 이제 계속 찾아보니까 네. 여자분들이 여학생들이 더 이완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고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 척추 측만증은 얼마나 좀 많이 발병하는 그런 병인가요? 네. 자, 이거 류 원장님께서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측만증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요새도 그 특히 성장기 아이들 데려오시면은 네. 이렇게 한번 굽혀봐 하면서 검사해 보면 높이가 다르거든요. 원래는 척추가 똑바르면은 숙였을 때 똑같아야 되는데 네. 한쪽만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측만증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그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유병률이 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 10,000명 정도를 데려오면 그중에 한 200명 정도는 측만증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전체 중에 2%니까 네. 많죠. 원장님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보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이게 척추가 휘었다라는 게 이제 이렇게 S자 정면으로 봤을 때 S자로 휜 것도 있겠지만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것도 혹시 척추 측만증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네, 척추가 좌우로 휜 것뿐만 아니라 네. 전후로도 이제 전만과 후만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척추 측만증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척추 측만증을 진단을 하려면은 일단 엑스레이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엑스레이 검사로 이 사람의 척추가 얼마나 휘었는지,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형태의 측만인지를 알려면은 네. 엑스레이 검사를 한 다음에 네. 그 콥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콥스 앵글을 측정해서 네. 이 각도가 10도 이상이 넘어갈 때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이 네. 사람에게 측만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네. 각도가 10도 이상이 나와야 측만증이라 할 수 있고 그 이하는 측만증으로 진단을 내리진 않습니다. 원장님 이게 좀 전문 용어라서 좀 어려운데 콥스 앵글이요? 네. 이게 뭐의 각도를 재는 거예요? 아, 원장님? 척추의 가장 윗부분과 가장 네. 아랫부분의 그 휜 각도를 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90도로 이렇게 이으면은 각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네. 그 각도가 이제 10도부터 측만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심한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45도에서 50도 정도를 넘어가면 네. 수술 적응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측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콥스 앵글 말씀하신 거를 저는 실제로 봤거든요. 오, 네. 네, 제가 엑스레이를 예전에 어렸을 때 찍고 나서 진짜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있는데요. 제 엑스레이를 딱 벽에다가 찍어 놓고 붙여놓고 그렇게 콥스 앵글을 재서 저한테 척추 측만증이라는 그런 알고 계세요? 진단을 네. 내리셨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네. 좋아졌는데요. 이제 과거 청소년기 때 저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엑스레이로 알아보는 방법이고 이 외에 뭔가 체형 평가 등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측만증을 이제 진단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콥스 앵글로 진단을 내리지만 네. 그런 엑스레이 장비로 판단하지 않을 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플럼 라인 검사라고 해서 추에다가 실을 달아가지고 이제 쭉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그럼 중력 때문에 추가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는데 네. 환자의 두 발 사이에 추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갖다 대보면은 이제 골반, 몸통, 머리가 어느 쪽으로 더 이제 틀어져 있는지 치우쳐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제 플럼 라인 검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담스 플렉션 테스트라고 해서 환자의 양 발을 15cm 정도 띄우고 나서 가능하면 두 손을 모은 다음에 천천히 몸을 앞으로 쭉 숙여보게 합니다. 몸을 숙이는 동안 뒤에서 보면 흉추가 굴곡될 때 만약 왼쪽 등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더 많이 튀어 있다 하면은 그 흉추의 그 척추가 오른쪽으로 돌아간 걸 의미하고요. 좀 더 구부려서 요추가 오른쪽이 들어가고 왼쪽이 튀어나오게 되면 요추는 왼쪽으로 우측골 좌회전됐구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스콜리오 미터라고 해서 스콜리오 미터는 이제 수평자처럼 돼 있는 어떤 각도기 같은 자인데요. 이거를 그 척추 측만이 가장 심한 부위에 갖다 대면 그 안에 수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이 기울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네. 측만이 얼마나 심한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추를 네. 떨어뜨려서 이 중심선을 가지고 머리나 몸통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좀 재본다든지 아니면 숙여본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수평계인 거 아니에요? 네, 척추 쪽에다 맞습니다. 수평계를 네. 대서 이제 휘어 있는 정도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척추 측만증을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측만증을 치료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이제 그 척추에는 늑골이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늑골도 같이 휘게 돼서 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네. 심폐 기능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에는 요통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허리 통증이 정상인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척추가 휘게 되면 외적으로 많은 그 컴플렉스를 갖기 때문에 네. 정신적으로도 이제 정서적인 문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곡이 이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측만증이 당장 아까 말씀드린 당장에 요통을 유발하진 않지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중년 이후에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으려면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수성 예민한 10대 여학생들에게 측만증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척추가 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꼭 방치하지 말고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게 다른 질병에 의해서 척추 측만증이 발생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뭐 허리 디스크, 그쵸? 뭐 대표적인 척추 질환, 이런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혹시 척추 측만증이 발병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류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대표적으로 디스크 때문에 생기는 측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우리 신경뿌리 병증성 측만증이라고 해서 네. 이제 척추가 있으면 거기 신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척추에 가까운 부분에 신경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 근처에서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면 측만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신경 뿌리 안쪽에서 생기면은 그 안쪽 생긴 부분에서 만곡이 일어나고요. 신경 뿌리의 바깥쪽에서 디스크 탈출이 일어나면은 그 반대쪽에서 만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디스크 때문에 생긴 이런 측만증은요. 디스크가 해결이 되면 같이 사라져요. 그래요? 네, 좋은 소식이죠. 네. 원장님, 그런데 제가 사실 얼마 전에 그 왼쪽 다리를 다쳐서 좀 이제 깁스도 하고 목발 신세를 좀 졌는데 그러고 나서 몸이 좀 틀어진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다리 한쪽을 다쳤다든지 했을 때 척추 측만증 같은 걸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일시적으로 당연히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일단 다리 쪽 문제면은 네. 골반 쪽 틀어짐이 먼저 옵니다. 그게 계속 방치가 되면은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휘어져요. 그런데 네. 병 때문에 생긴 측만증들은 그게 이제 너무 늦게 고치지 않는 한은
그 병이 해결되면 어느 정도 측만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린아이가 이제 측만증을 좀 앓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렇게 측만증이 생기는 뭔가 한의학적인 원인이 혹시 있을까요, 류 원장님? 아, 그렇죠. 이게 그 측만 같은 경우 특히 좀 전에 이제 어린아이들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아까 이제 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 자세가 그러니까 허리가 휘지라는 얘기들을 너 허리요 그렇게 앉지 마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뭐냐면 네. 뭔가 측만이 생긴 거는 원인은 아니고 자세를 이렇게 잘못 잡는 것들이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자세가 삐딱해진 이유는 뭔가 그 자세를 해야지 편한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성장기에 생기는 측만증들은 열이랑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 열이 있으면 피를 만드는 데도 좀 오래 걸리고요. 네. 뼈를 만드는 데도 오래 걸려요. 열이 신장을 콩팥을 좀 약하게 만들면 콩팥에서는 또 골수를 관장하는데 열이 생기면 피를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뼈를 형성시키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럼 성장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열이 많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간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간열이 많으면 간이 붓거든요. 아, 또 정말로요? 그렇죠. 열이 간이 많으면 붓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피가 많으니까 열이 있으니까 당연히 피가 있고 열이 있으면 부어요. 여기 부피가 커지겠죠. 네. 단적인 예를 든다면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죠.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꼬아서 앉아야죠. 그래야 편하겠죠. 그래서 네네. 보통 성장기에 생기는 측만들은 보통 열이랑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질환 때문에 생긴 측만은 질환이 사라지면 측만도 좋아지죠. 그래서 성장기에 생겨 있는 측만들은요, 열 때문에 생긴 측만이다라고 하면 열을 꺼주는 치료를 하면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간에 열이 많은데 간열을 꺼주면요, 자세를 좀 이렇게 바로 해도 편해지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측만이 있던 게 약으로 잘 고쳐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이들이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척추 같은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열의 문제에서도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류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 원장님께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앞서서 그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게 있으면 소화불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멘트를 했었거든요. 이게 척추가 좀 휘어져 있으면 언뜻 생각하기에도 뭐 폐도 찌그러질 수도 있고 좀 뭐 위도 좀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나요, 원장님? 네,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소화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뭐 오장육부는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뭐 폐든 위든 간이든 다 오장에 이제 구조적으로 뭐 찌그러져 있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진짜 여러 가지로 이 척추 측만증이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척추 측만증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측만증으로 진단되었다고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이 사람이 치료를 꼭 해야 하는 것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휘어진 척추를 원상태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수술을 하는 것인데 수술이 간단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만곡이 크지 않은 뭐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찰이나 보조기 착용, 추내요법 같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만곡이 더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네. 그다음 예를 들어 45도에서 50도 이상 만곡이 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만곡을 작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이 척추의 측만각 진행 억제와 유연성을 좋아지게 하고 외관을 좋게 하고 아까 그런 심폐기능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좋게 함으로써 요통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이제 추나요법에 대해서 네.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추나요법은 이제 추나역의 원리가 인체를 개통성 유기체로 관찰하고 평가해서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인론적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측만증에 대한 추나 치료 방법도 환자의 상태에 맞게 숙련된 한의사가 근막 기법이나 관절 기법 그리고 운동 방법들을 다양하게 응용해서 측만의 커브와 통증을 줄이고 유연성을 좋게 해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 척추 측만증을 치료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혹시 그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한약도 처방을 하나요? 한약은 잘 처방하진 않고요. 만약 이 사람이 뭐 근육 불균형이나 근육이 많이 긴장돼 있으면 근육을 풀어주는 약제를 쓰긴 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근골격계 침 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추나 치료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네. 또 좀 궁금한 게 사실 정유현 아나운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보다 지금 척추 측만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 보면 운동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맞아요. 운동을 하셨나요? 저는 요가랑 필라테스를 진짜 집중적으로 그때 진단을 받았을 때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3개월 만에 6도 정도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게 청소년기 때 이렇게 척추측만증이 올 수 있지만 또 그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빨리 더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체감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류 원장님? 이게 뭐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네. 치료를 정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일단 측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골격계 뭔가 변형에 대한 질환들도 마찬가지인데 성장기엔 잘 돼요. 몸이 굳어 있지 않으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추나도 성장기에 추나하면은 정말 잘 잡히거든요. 그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게 성인이 됐을 때 뼈를 만약에 교정을 해도요. 그 뼈를 당기고 있던 그 근육, 즉 힘줄이나 인대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네. 그것들까지 같이 잡아주지 않는 이상은 교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그런 근육이나 인대, 힘줄들이 뼈랑 같이 잘 유지가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근데 그 운동 요법은 정말 힘든데 네. 되게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을 텐데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요가랑 진짜 필라테스 같이 이렇게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그런 운동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조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혹시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왼쪽 어깨를 이렇게 올리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만약 해서 왼쪽 어깨를 계속 올리면서 다니게 되면 이게 실제로도 교정에 효과가 있나요, 이 원장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저 의외로요. 제가 오. 이거를 그 환자분들한테 많이 티칭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사진 딱 찍어보면은 살짝 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렇게 돼 있거나 돌아가 있는 분들이나 네. 그게 보이면 사진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몇 개월 동안 그거를 하루에 몇 번씩 연습을 하시면 실제로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뼈가 달라진다 이런 것보다는 자세 교정을 통해서 정말로 내 자세를 내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그쪽으로 옮겨지면서 네. 잘 교정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정유현 아나운서가 이제 거의 뭐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많이 좀 호전이 됐으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운동부터 그리고 항상 의식적으로 자세 잘 바르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원장님들과 함께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여의부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마철이라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요.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요. 항상 평소보다 좀 더 감속하셔서 운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온열 질환에 이 여름철 건강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